여러분 스스로가 정확하게 인지해 보세요. 앞서 이 내용을 설명할 때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만큼 부담합니다. 부담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런데 갑자기 이걸 풀 때가 되니까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것만 설명하고 끝나면 설명하는 자는 편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요. 이거 쭉 설명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은 별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니까요. 위로 올라가면 기울기가 완만하고 아래 좀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그냥 끝났어요. 가볍게.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안 풀어보면 여러분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돌았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개론은 쉬워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3월달쯤 5월달쯤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이런 그때부터 이걸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기출문제를 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학습의 방향을 설정하죠. 앞서 했던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되겠지 당연히. 그 선에서 끝날 거 아닙니까? 문제를 보면 문제는 다르지 않나요? 내가 단순히 이해했던 것과 시험 문제는 달라요. 자, 누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은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됩니까? 출제자들요. 결과적으로 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들이 원하는 방향은 아예 내려놓고 내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다고 말을 해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내 체력은 좋대요. 근데 운동은 못해. 그 분야에 필요한 건 안 했으니까 기출문제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쉽든 어렵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야 기간이 짧아질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기간이 짧아지죠. 그래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가급적인 빠른 시기에 나와야 마음도 편안하게 합격할 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합격은 하는데 5월달쯤에 한 60이 나오는 것과 8, 9월 갔을 때 60이 나오는 것은 완전 달라요. 이게 60이 나오는 시기가 늦어지면 또 누군가는 2차를 내려놔요. 2차는 내년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차를 합격해도 또 2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꾸 기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올해 1차 합격, 내년에 2차 했는데 또 2차가 잘못되면 또 다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올해는 중개사법이 왜 힘들었다 그러던가요? 민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는데 민법적인 내용을 중개사법에서는 민법적인 내용을 그냥 상대적으로 기본 전제로 해서 가볍게 언급하는데 이번에는 깊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2차 마시는 분 입장에서는 1차를 구태에 볼 이유가 없으니까 안 받겠죠. 그러니까 민법 생각이 잘 안 나니까 답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럼 1, 2차를 동시에 하신 분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편했겠죠. 상대적으로. 민법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은 함께 준비하고 함께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과목이 서로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론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민법이 나와요. 민법 문제가 개론에서 나와요. 우리 첫 시간에 정착물 했습니까? 정착물을 크게 둘로 나누었습니까? 독립정착물, 총속정착물. 독립정착물은 딱 4개 있다고요. 그 4개 있다는 걸 누가 규정한 겁니까? 민법이. 그 4가지가 뭐였던가요? 그냥 그런 게 있더라 뭐. 그런 게 있었나 봐 이렇게. 첫 번째가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리고 농작물. 그럼 그걸 민법에서 물권법 시간에 잘 학습했더라면 자연스럽게 개론에 새게 될 거 아닙니까? 공법이 나와요. 공법이 다룰 때 나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일단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지금 타이틀이 뭔가요?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 모든 과목 여기서 총망라하는 과목이에요. 그럼 개론을 잘하면 나머지 과목 손댈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개론 안에 다 범주 속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2차에서 배웠던 과목이 왜 개론에서 놓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원래 개론은 전체를 다 총괄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금 수지 측정. 우리 교재로 가면 페이지가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현금 수지 측정은 요 과정밖에 안 물어봐요. 이 과정. 계산 문제든 이론 문제든 전부 다 이 과정에 관련된 것만 물어봅니다. 자, 첫 번째 가능 총소득이라는 게 보입니다. 두 번째 유효 총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순영업 소득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전현금 수지, 세후연금 수지. 수익의 종류가 몇 가지죠? 5개. 자, 그 5개만 차례대로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는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갑니다. 시작.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 흐름도 되고 수지도 되고. 번역상의 차이. 영어는 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흐름, 그러니까 직역하면 흐름이고 그 의미는 돈이 들어오고 나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수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후현금 수지. 결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순영업 소득은 어떻게 구합니까? 순영업 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OX, X. 그렇게 출제돼요. 자, 그러면 그 시험 문제에 대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학습할 겁니까? 그 외우는데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강의하는 자나 시험 준비하는 자나 똑같이 합니다. 첫 자 땁니다. 두 문자. 이렇게. 그런 쓸데없는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런 걸 외워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외우지 말아요. 필요 없으니까. 자, 제목 뭐라고요? 수지. 수지. 수지가 무슨 말일까요? 배우 이름이 아니라 수입과 지출. 수입과 지출. 이라는 뜻입니다. 방금 수익의 종류가 몇 가지였죠? 5개. 근데 차감하는 것들이 있었죠. 쉽게 말하면 차감하는 것들은 돈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수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고 그 관계를 한번 측정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봅시다. 갑돌이가 건물을 샀답니다. 갑은 이 건물 취득으로 인해서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니까 자기 혼자 이 건물을 다 이용하려고 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좋습니다. 임대 수익. 또요. 언젠가는 처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양도 차익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갑이 이 건물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수익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대 수익. 처분 시에 발생하는 수익은요? 양도 차익.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첫날 우리 했던 거 한번 또 올려봐요. 첫날. 가지고 있던 자산을 처분해서 발생한 수익도 있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수익도 있는데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수익을 뭐라고 하던가요? 소득이득이라고 해요. 처분 시에 발생하는 것을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놓으면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이 뭐던가요? 힌트 세 글자. 무슨 성으로 끝나요? 첫 글자만 힌트 드릴까요? 영자로 시작해요. 이렇게 해야만 영속성이 나옵니까 진짜? 영속성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 개념 잡아봐요. 그럼 시험 문제는 뭘 물어보느냐? 소득이득.
이거 물어봐요. 아주 가끔 자본이득. 출제 비중은 9대 1. 소득이득이 방금 말했던 그 5가지. 자,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5가지 한번 떠올려봐요. 시작.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 소득,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답을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요 5개를 순서대로 배열을 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가유, 순세세 이렇게 일단 정리해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그렇게 해서 답 찾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답을 찾으면 가장 큰 단점.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오늘 자료 문제 7번 문제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밑에 8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들을 보니까 무엇에서 무엇을 빼니까 뭐가 나온다 이런 식 아닌가요? 그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수험생이 어떻게 하느냐? 그 옆에다가 써요. 가요 선생님 막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그거 끼워 맞춰요. 당연히 답은 찾죠. 시간은요? 시간은 장담 못해요. 그리고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본인이 기억한 대로 문제가 안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갑자기 답 못 찾아냅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차 과목은 이해 과목이라고 표현해요. 2차 과목은 암기 과목입니다. 그것도 단순 암기입니다. 2차가 힘든 이유는 암기할 게 많아서 힘든 거지 내용이 힘든 건 아닙니다. 내용은 1차가 힘들죠. 1차는 몇 과목입니까? 과목 수가? 2과목이죠. 2차는 몇 개든가요? 4개 아니죠. 과목 수는 3개죠. 공시세법은 서로 나뉘어져, 그러니까 같은 과목인데 그냥 나뉘어서 학습할 뿐이고. 시간 투자하는 것은 어떤 과목에 시간 투자가 많을까요? 1차가 절대적입니다. 8대 1을 투자하든 7대 3을 투자하든 보통 이렇게 투자합니다. 과목 수는 2차가 많지만, 그러니까 1차가 불편하고 1차가 학습할 게 많아요. 2차는 학습할 내용은 없어요. 단지 암기할 게 많다는 게 그게 좀 불편한 문제고요. 가봅시다. 자, 소득이득입니다. 뭐라고 정의했었죠? 소득이득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 뭐라고요?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가능 총소득. 편안하게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책에다가 조금 적어 볼게요. 83페이지 제일 위에 그림에다가 가능 동그라미 최대한 그런 뜻이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최대한이라는 단어하고 바로 뒤에 있는 총이라는 개념이 실은 똑같은 개념이죠. 그러면 좀 더 다시 말한다면 가능 총소득은 공실이 없는 상태. 그렇게 적어 놓으시죠. 공실이 없는 상태. 가지고 있는 건물이 100% 임대된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 그걸 가능 총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유효 동그라미. 어미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마이너스 한다는 뜻이에요. 순이라는 자체 의미가 마이너스. 기업들을 평가할 때요. 영업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 뭐 삼성의, 현대의 영업이익을 말하던가요? 단기 순이익을 말하던가요? 뭐가 중요할까요? 아니요. 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이게 요겁니다.
이것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달라요, 상황이. 그 나머지는 이제 뭐 부채 갚을 거 부채도 갚고 세금도 내고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을 평가할 때 영업이익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영업이익을 가지고 기업을 평가하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는 제목이 뭐라고요? 세전.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세금 내기 전. 그럼 그 다음은요? 세금 낸 후. 이래 되겠죠. 자, 그래서 5가지의 수익이 소득이득입니다. 제일 위에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득이득이다. 소득이득은 뭐라고 정의하죠?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이다.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수익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시작.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 영업소득, 세전 현금수지, 세후 현금수지. 다시 갑니다. 가능, 유효, 순, 세전, 세후로 갈 겁니다. 시작. 가능, 유효, 순, 세전, 세후. 세전, 세후는 별 신경 쓸 거 없죠. 세금 내기 전, 세금 낸 후니까 탈락. 가지고 있는 건물 100% 임대가 된다면, 실제로 임대된 거 아니죠? 이는 if죠, if. 만일 가지고 있는 게 100% 임대가 된다면 내 수중에는 이만큼 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 게 가능 총소득이겠죠. 그러면 우리 강의실을 기준으로 합시다. 우리 강의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능 총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수강료 곱하기 등록생 수입니까? 아니면 좌석 수입니까? 좌석 수가 돼야죠. 그래야 최대한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빈자리는 들어온 겁니까? 안 들어온 겁니까? 빈자리는 안 들어왔죠. 그럼 공실이죠. 빈자리는 안 들어온 거니까. 학원은 무엇을 파는 곳입니까? 지식을, 구체적으로 강의를 파는 곳이에요. 자, 그럼 다시 질문 바꿀게요. 학원은 강의를 파는 곳입니까? 책을 파는 곳입니까? 둘 다 파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학원은 강의를 파는 곳이지 책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책은 서점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학원은 뭘 파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 책을 팔아서 수익이 생겼다면 그것도 학원 입장에 수익이죠. 그런 것은 영업활동과는 관계없죠. 원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기타 소득이다. 그러면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입니다. 자, 근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유효 총소득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입니다. 이 말을 알아야 돼요. 시험에서 순영업 소득이 안 나오고 갑자기 영업수익이 나와요. 그럼 이게 영업수익입니다.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 뭐라고 이름 하면 될까요? 이름을 만들어 봐요. 그죠? 영업비용 하면 되겠죠. 영업수익을 얻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니까 영업비용. 그럼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 뺐으니까 순수한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이다. 순영업소득이다. 근데 요 순영업소득 안에는요, 자기 자본하고 타인 자본 때문에 발생한 수익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내 돈이고 이건 남의 돈이에요. 내 돈 때문에 발생한 수익이야 내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남의 돈 때문에 발생한 수익이라고. 그러니까 남의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남의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죠. 그것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해요. 표현이 조금 어색하죠?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뭘 상환을 해야 됩니까? 이자. 이자만 갚습니까? 원금도 갚습니까? 그럼 이 안에는 일정액의 원금하고 일정액의 이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이렇게 말하죠. 원리금.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원리금.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동의어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똑같다는 말.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말은 일정액의 원금과 이자를 말을 하는 거구나. 그럼 원금하고 이자를 합쳤을 때 원리금이니까 원리금 상환액.
빼면 그 다음에 세전이에요. 세전, 세후 차이점이 뭘까요? 세금. 잘 봐요. 얘는 앞서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업 수익이라고 했습니까? 영업활동 과정에 발생한 수익 때문에 부담하는 세금. 그래서 영업소득세라고 말해요. 아주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논리적인 설명은 끝났습니다. 들으세요. 편안하게. 자본이득입니다. 처분 시에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봐요. 자, 저기 유효총소득을 찾아봐요. 유효총소득 찾았습니까? 동일한 라인입니다. 양도 차익을 구할 거예요. 가지고 있던 것을 팔았어요. 뭐라 그러죠? 매도. 그 다음 순 영업소득입니까? 여기도 순자가 나와야죠. 순 매도 가격입니다. 그 다음 뭔가 세전입니까? 여기도 세전입니다. 요거만 약간 달라요. 세전 지분 복귀액이라고 해요. 세후입니까? 세후입니다. 똑같아요. 자, 뭘 차감하는지 보세요. 자, 매도 가격 밑에 뭘 차감했습니까? 저기 비용이 조금, 여기도 비용입니다. 매도 비용이지 그냥 똑같은 비용이에요. 자, 그 다음 뭐 뺐죠? 부채죠. 이것도 부채입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저기는 못 갚은 것, 저기는 갚은 것, 여기는 못 갚은 것. 미상환액이에요. 미상환 저당 잔금 미상환액. 그 다음 저기 세금입니까? 여기 세금이에요. 위로 쭉 올라가요. 제목 뭐라고요? 자본이득. 그래, 자본이득세입니다. 자본이득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원래는 학문적 개념에서는 자본이득세라고 해요. 근데 자본이득세는 일반 대중들이 알아듣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세법에서 용어를 좀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준 거예요. 자, 이것이 자본이득입니다. 라인을 맞춰서 같이 한번 구경하세요. 자,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보면 돼요. 편안하게. 한쪽은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수익이고 한쪽은 처분 시에 발생하는 수익이에요.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수익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득이득. 처분 시에 발생하는 수익을 자본이득. 그런데 차감하는 것을 보면 차감 항목이 총 몇 가지입니까? 4개. 차감 항목이 총 4개. 자, 차례대로 갑니다. 시작. 공실, 비용, 부채, 세금이에요. 시작. 공실, 비용, 부채, 세금입니다. 자, 오세요. 차감하는 항목이 3가지죠. 갑니다. 시작. 여기 자본이득으로 시작. 비용, 부채, 세금이에요. 같은 라인을 봐요. 똑같아요. 항상 차감하는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비용 빼고 부채 갚아주고 세금 내면 돼요. 자, 두 문자를 외우는 이유가 무엇에서 무엇을 뺐을 때 무엇이 나오는지를 찾기 위해서라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비용 빼고 부채 갚고 세금 낸다. 답 찾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할 거라면. 근데 우리는 이것도 기억 안 할 겁니다. 다른 걸로 답 찾을 거니까 일단 잠시 여기까지만. 결론부터 제시해놓고 또다시 올게요. 자, 같이 봐요. 양쪽을 같이 봐요. 시험 문제를 같이 놓으니까. 비용 빼면 뭐가 나옵니까? 순영업 소득이 나와요. 그 다음 뭘 뺍니까? 부채 갚아야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세전. 그럼 세금 내면 세후죠. 이건 아무도 안 틀립니다. 어차피. 세전, 세후의 차이는 세금이라는 것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안 틀립니다. 위에 것 아무도 안 틀립니다. 왜 안 틀릴까요? 항상 여기서부터 보니까. 이리 보다가 에이씨 모르겠다 그래서 안 봅니다. 다음에 봐야지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보다가 아이고 다음에 봐야 되겠다 안 봅니다. 얘는 아무도 안 틀려. 얘도 아무도 안 틀립니다. 전부 다 요 안에서 다 틀립니다. 그럼 출제자는 저기서 다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순영업 소득입니다. 저기 아까 말했던 기업의 영업 수익이라 저기 제일 중요해요. 우리 시험도. 순영업 소득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비용 빼면 되죠. 오케이. 자, 오세요. 순자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비용 빼면 되죠. 같이 봐요. 순자가 뜨면 무조건 지문에는 비용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기억할 건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시험 문제가 순땡땡 그럼 우리는 뭘 찾는다고요? 비용 차감. 차감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개념이 아니라고요. 자, 두 번째, 그 밑에 세전 찾아요. 세전을 구하려면 뭘 빼면 돼요? 부채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왜 세전 땡땡으로 끝내는지 아시겠습니까? 순영업 소득이라고 이름 짓지 않았고 왜 순자라고 하는지 알겠죠? 소득이득이 놓으면 소득이득에서 놓으면 순영업 소득이기 있지만 자본이득에서 놓으면 순매도 가격이기 때문에 구태 둘을 다 기억하지 말자고요. 그냥 순자가 뜨면 어떻게 한다고요? 비용 차감. 세전자가 뜨면 부채 차감. 이건 말면 돼요. 그럼 답 다 찾아요. 그러니까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남은 다 필요 없습니다. 뭘 두 문자를 따고 뭐 힘들게. 자, 연습하고 올게요. 정말 가능한 건지. 자, 1번. 가능 총소득 구하래요. 자, 한 적 없어요. 저 그냥 보시면 돼요. 맞겠는지 생각해 봐요. 가능 총소득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만약에 가지고 있는 거 다 판다면, 다 임대한다면 이런 개념이었죠. 그럼 보세요. 임대료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된다. 당연하겠네요. 자, 유효 나왔습니다. 유효. 가능이고 유효죠. 가능에서 뭐 뺐죠? 공실 뺐고 기타는 더했죠. 그 구조가 있는지를 봐요. 가능에서 공실 빼고 풀네임은 이건데 신경 쓸 거 공실만 기억하세요. 공실 빼고 그 다음에 기타 더한다. 자, 3번에는 뭐가 떴습니까? 오세요 칠판. 자, 3번에는 순자 떴습니다. 순자 뜨면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죠? 비용 차감. 비용 있는지 찾아요. 비용 있는지 찾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까? 비용이? 그럼 틀렸습니다. 얘를 더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빼면 돼요. 그럼 답은 3번 됩니다. 자, 4번 갑니다. 세전자 떴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부채 차감. 부채 있는지 찾으세요. 있습니까? 차감이라고 되어 있는지 찾아요. 예, 그거 말면 돼요. 자, 세후입니다. 그럼 이거 신경 쓸 거 없죠. 세후니까. 세후면 무엇에서 뭘 빼면 됩니까? 세전에서 세금 빼면 되겠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이것을 답을 찾기 위해서 두 문자를 딴다, 다 외운다. 그거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개론 시간에 강량으로 여러분들에게 두 문자 한 3개 정도 할까 말까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두 문자. 그딴 거 하지 말아요. 자, 첫 번째 문제점. 외워요. 다. 나중에 문제 풀 때는요. 이걸 어디서 나왔던지를 몰라요. 두 문자는 기억은 해요. 근데 어디에다가 대입해야 될 걸 몰라요.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답 찾는 방법은 알았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이제 하나씩 정리 좀 합시다. 자, 5초간 휴식합니다. 몸 푸시고 머리 맑게 합시다. 조금만 이제 개념을 찾아갑시다. 자, 갑니다. 아, 쉰다는 개념이 아니고 잠시 몸 푼다는 개념. 자, 조금만 더 릴렉스하게 만들어요. 갑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소득이득은 뭐라고 정해있다고요?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수익.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그럼 이들은 전부 다 유량. 그죠? 전부 다 유량. 근데 결론은 외울 필요 없죠.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다 유량이라고 했으니까. 나가도 유량이라고 했으니까. 자,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수익을 말을 하는지만 딱 말하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건물, 공실 없이 100% 임대가 된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 가능 총소득. 여기서 내 수중에 안 도는 거는 빼야 돼요. 임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실은 빼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외적인 게 들어올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임대업자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임대업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차비를 별도로 받고 있대요. 그럼 그 주차비 받은 것도 수익입니까? 근데 임대사업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걸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가감 조정하면 두 번째 나오는 수익이 유효. 의미는 뭐라고요? 실제는 이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비용.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비용이 생길 거 아닙니까? 비용 뺍시다. 빼면 나오는 게
순영업 소득. 순영업 소득은 뭐라고 정의하던가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몽땅 다 들어가 있어요. 남의 돈도 지금 가지고 있다고요. 남의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줘야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부채 서비스액. 빼면 나오는 게 세, 전, 현금 수지. 세금 내야죠. 그 세금의 이름이 뭐던가요? 영업소득세 하면 세후가 나와요. 그래서 소득이득의 종류는 5개. 자, 갑니다. 시작. 가능, 자, 뒤에 건 필요 없어요. 시작. 가능, 유효, 순, 세전, 세후 이렇게요. 자, 답 찾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잡는 건데 순서는. 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요. 가능해서 뭘 빼자고요? 임대 안 됐다. 공실. 뭘 더하자고요? 기타 소득. 이렇게도 표현해요. 영업활동과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임대업자가 주차비를 받았다. 임대업자가 1층에 자판기 설치했더니 수익 생겼다. 이런 것들은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거니까. 그럼 영업 외다 이렇게 말해요. 얘는 영업수익이라고요. 영업수익을 얻는 과정에 발생한 비용을 우리는 영업비용. 그럼 이제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 안에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합친 총자본입니다. 얘는 총자본 때문에 발생한 수익이에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총자본 수익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남의 돈 어떻게 할 겁니까? 갚아야죠. 그걸 뭐라 불렀다고요? 부채 서비스액 또는 뭐라고 했습니까? 원리금 상환액. 뭐라고 한다고요? 원리금 상환액. 세전 세후 차이는 세금. 이때 세금 이름은 여기서 가져와요. 영업소득세. 답 찾는 게 훨씬 편해요. 답 찾을 때는 순자가 떴다, 비용 차감, 세전자가 떴다, 부채 차감으로 찾으면 되니까. 근데 그것보다 또 다른 데 계속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활용도가 아주 높아요. 10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40문제 중에서 10문제가 여기서 나온다고 했는데 왜 반응이 이래요? 10문제가 나와요. 근데 순수하게 여기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다른 파트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면 다른 쪽을 다 버려야 됩니다.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개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처분 시에도 수익은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라인 맞추고요. 이렇게 매도 가격. 그럼 그 다음에는 같이 또 순자 써서 뭐라고요? 순매도 가격. 그 다음에 세전자 써서 세전 지분 복귀액. 아직 학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양도 차익 어떻게 구하는지 말해보세요. 양도 차익. 우리 세법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 양도 가액이 개론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매도 가격. 그리고 매도 비용.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는 말은 양도 가액이 크다는 겁니까? 필요 경비가 크다는 얘기입니까? 자, 나는 10억 주고 샀어요. 10억 주고 샀으면 팔았어요, 이제. 그럼 그 10억도 다 필요 경비에 들어가요.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각종 수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수리비는 좀 구분하지만, 자본적 지출로 1억이 들어갔고,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등등등 해서 5천 등이 들어갔다면 이거 전부 다 비용으로 다 잡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11억에 나는 팔았대요.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가 발생한 겁니까? 양도 차손이 되네요. 12억에 팔았답니다. 5,100만
자, 이때 이 말을 잘 생각해 봐요. 5천만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는 말을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샀다가 판 거죠. 얼마 주고 샀다고요? 10억이죠. 그러면 내가 이 아파트를 사는데 내 돈은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10억이. 그리고 각종 비용들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차익이 생겼다는 말은 내가 투자한 돈은 다시 내 호주머니에 되돌아왔다는 뜻이에요. 내가 투자한 돈은 다시 내 호주머니로 복귀, 되돌아왔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지분 복귀액. 그러니까 지분 복귀액이라는 말의 의미가 양도차익입니다. 말이 어려워요. 이 말이 왜 이리 어려울까요? 이게 영어라서 그래요. 우리 게 아닙니다. 개론에서는 우리 게 딱 20%밖에 안 됩니다. 남은 전부 다 외국 겁니다. 유럽에서 형성되어서 미국에 넘어갔던 걸 다 가지고 온 거예요. 학문적으로 유럽에서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 미국 역사가 얼마 된다고 유럽에서 만들어졌겠죠. 만들어졌다가 이제 이게 미국으로 넘어간 거죠. 패권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전 미국 가서 공부했죠. 다 그걸 가져온 거예요. 다 영어입니다, 영어. 실제는 뭐 동의어라고 표현하는데 동의어가 아니라 번역상의 차이입니다. 누구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번역하고, 누구는 원리금 상환액, 누구는 저당 지불액, 동의어들 많습니다. 월 불이백, 이렇게 표현해요. 자, 같이 흐름도를 쭉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세부가 나와요. 라인 맞춥니다. 영업비용, 매도비용. 저기는 갚은 거죠. 부채 서비스. 이거는 못 갚은 거라고요. 미상환액. 저기는 영업소득세. 여기는요. 자본이득세. 이렇게. 결과적으로 시험 기준으로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는 한 문제가 나와요. 그 한 문제는 이것만 알면 답은 다 찾아요. 그러니까 두 문자 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파트로 넘어갔을 때 또다시 저 내용들을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둔 겁니다. 소득, 이득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요? 자, 조금만 이제 집중합시다.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 조금만 집중하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좋죠? 집에 가서 뭐 하실 겁니까? 자, 보세요. 소득, 이득 몇 개? 5개. 차례대로 갑니다. 시작.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 소득, 세전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자, 다시 갑니다. 필요한 것만 앞에 글자만 시작. 가능, 유효, 순, 세전, 세후. 이제 다 가감 조정할 겁니다. 자, 가능해서 뭘 차감합니까? 공실. 왜 차감하죠? 돈 안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하는 거. 기타 소득. 그 다음에 차감하는 거. 유효 총소득이 영업수익이라는 걸 알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얘가 영업수익이니까 영업비용. 그럼 순영업 소득입니다. 순영업 소득 안에는 내 돈과 남의 돈 때문에 발생한 수익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남의 돈은 갚아야 됩니다. 그 남의 돈을 뭐라고 했습니까?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자, 그 다음에 세전 세우니까 세금. 세금의 이름, 영업소득세. 자, 이 중에 요걸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 조금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보세요. 뭐라고요? 그러면 결론은 영업비용이 아니라는 뜻이겠네요. 영업비용이 아니다. 소득, 이득의 종류가 5가지다. 그죠? 그 중에 투자자가 가장 좋아하는 수익은 뭘까요? 순영업 소득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부채 갚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없으면 결론 투자자는 별 재미없지 않습니까? 세전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세금이 많아서 내 수중이 남는 게 별로 없으면 그 또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투자자가 가장 관심에 있는 수익은 어떤 수익? 세후. 그럼 세후를 구하는 과정에 4가지 항목이 차감됩니다.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시작.
공실 비용 부채 세금. 시작. 공실 비용 부채 세금. 그러면 그 중에 요 공실이 영업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공실이 영업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는 과정에 공실은 이미 가능해서 한번 차감을 했죠. 근데 그 공실이 영업 비용에 플러스가 되어 있다면 또 차감을 하니까 이중계산이죠. 그렇다면 영업 비용 안에는 공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삭제 항목에 들어갑니다. 왜 삭제 항목입니까? 이중계산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부채 서비스액이 영업 비용에 있는 것도 안 되겠네요. 이중계산이니까. 영업소득세가 영업 비용 안에 포함되는 것도 안 되겠네요. 이 구조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세 가지 다 나옵니다. 이렇게. 자, 삭제 항목 세 가지는 자연스럽게 저 순서에서 가지고 오세요. 차감 항목 4개. 시작. 공실, 비용, 부채, 세금. 그럼 그 중에서 비용 뺀 나머지 세 가지. 공실, 부채, 세금은 다 삭제 항목입니다. 근데 세금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세요. 세금 중에서 영업소득세라고 했는데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가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에 세법 어느 정도 학습하시고 난 다음에 개론해서 계속 할 겁니다. 얘는 취득 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재산세는 보유 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득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보유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수익이라면 연결시켜 봐요. 재산세는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럼 얘는 비용 맞겠네요. 얘는 비용이에요. 그럼 취득세는 비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 좀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비용 아닙니다. 그러니까 삭제 항목이라고요. 삭제 항목. 얘는 뭐라고요? 영업 비용이라고요. 얘는 삭제하는 게 아니라고요. 취득세는 삭제 항목, 재산세는 영업 비용. 자, 이 세 가지는 그냥 순서에서 차례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 다음 요 순영업 소득 찾아봐요.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듣는 겁니다. 순영업 소득이라고 했는데 요 순영업 소득은 상각 전 순영업 소득이에요. 여기 상각은 감가상각비를 말해요. 그러면 얘가 감가상각되기 전입니까? 감가상각된 후입니까? 전이라고요. 그럼 그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요. 만일에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각 후 이래 돼야죠. 그러면 상각 전이라고 했죠. 여기 감가상각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기 감가상각비가 없다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이 아니라고요. 다음, 개인적 업무비. 개인적 업무비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는데 의뢰인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무실에 있는 중개보조원이 의뢰인과 함께 임장을 간 겁니다. 임장을 하는 과정에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당 가서 그분들이 식사를 했대요. 중개보조원이 식대값을 지불했대요. 그리고 와서 그 영수증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요. 식대비 지출했으니까 이 돈 주세요. 그러면 줘야 됩니까? 줘야죠. 그건 업무비인데. 중개보조원이 업무활동에서 지출한 건데 안 주려고요? 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식사하고 임장 다 끝나고 집에 가면서 술을 한 잔 더 했대요. 그 술값 영수증 가지고 와서 달래요. 그건 줄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비용으로 인정 못 하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제목을 잘 봐요.
직원 급여는 비용이죠. 소유주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 못한다고요. 만약 소유주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을 하면 내년에 여러분들 중개업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의 급여를 얼마로 책정하렵니까? 그냥 연봉 100억으로 하죠 뭐. 그럼 세금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비용 처리해버리면 되니까. 인출금은 금고 안에 있는 돈을 내가 이미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역시 세금 한 푼도 안 내겠죠. 비용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물론 종류는 훨씬 더 많습니다. 수백 개입니다. 이것만 알면 답 찾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위에 세 가지는 소득, 이득 순서에서 차례대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 추가로 세 가지 더 정리했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이는 별로 안 써도 안 틀릴 거고 감가상각비 정도만 추가로 더 봐두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다시 풀어봅니다. 1번 가능 총소득 외우는 거 아닙니다. 특히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면 가능 총소득의 형태가 계산 문제에서 자료가 매번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고 외워버리면 안 돼요. 매번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생각해요. 공실이 없는 상태. 그럼 가지고 있는 거 몽땅 다 팔으면 돼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유효 가능해서 공실 빼고 기타 더하고. 이게 정확한 풀네임인데 알 필요 없습니다. 공실만 딱 기억하면 돼요. 자, 3번으로 갑니다. 뭐가 떴다고요? 순자. 자,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말합니다. 시작. 순자가 뜨면 비용 차감.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갑니다. 세전자 떴네요. 그러면 부채 차감. 5번 갑니다. 세후. 세전. 이는 세금을 빼면 되죠. 예, 구체적으로 세금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는 세후 현금 흐름이니까 영업소득세고, 만약 세후 지분 복귀액이면 자본이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답 찾았습니까? 답은 몇 번? 3번. 자, 세전자 떴네요.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부채 차감. 부채는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가산이 아니죠. 가산은 플러스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X. 마이너스 한다는 개념이 들어가야죠. 1번 갑니다. 순자 떴습니다. 그럼 비용 차감. 2번 갑니다. 영업 비용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자, 이들은 영업 경비가 맞습니까? 뭘 근거로 맞다고 판단하신 거죠? 응? 자, 판단 근거는 딱 하나. 방금 언급했던 삭제 항목 중에 무엇인가가 하나라도 있으면 X. 삭제 항목으로 기억했던 게 없으면 O. 그렇게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놓으면 광고비가 비용 맞을까 아닐까? 전기세가 맞을까?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삭제 항목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공실. 그 다음에 비용하면 안 되고, 우리 비용 얘기하니까 부채, 영업소득세, 감가상각비, 개인적 업무비, 소유주 급여 및 인출금. 그들 중에 무엇인가 하나라도 여기 들어가 있으면 이 지문은 X, 없으면 O. 상식적으로 한 가지만요. 전기세가 맞아요? 전기요금이 맞아요? 여러분들은 전기세를 낸다 안 낸다? 나는 전기세 내고 있다 안 내고 있다? 안 내고 있다고요? 아, 전기요금은 내지만 전기세는 안 냅니까? 전기세 안 내면
한전에서 와서 전기 끊어버릴 텐데요. 끊어버립니다. 6개월 정도 체납해 보세요. 그럼 바로 끊어버립니다. 근데 전기요금을 안 냈는데도 전기 단전 안 하던가요? 그럼 전기요금 내고 있다는 뜻인데. 전기세를 내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전기세를 내라고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던가요? 안 날라오던가요?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전기세 내라고 세금 고지서 안 날라와요. 전기요금 내라고 고지서 날라옵니까? 그 고지서를 날라오면 보세요. 거기 항목 중에 한 가지가 전기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은 다 어디로 갑니까? 한전으로 가요. 그럼 한전은 전기요금 다 모아서 여기에 해당되는 전기세만큼 대신해서 납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접세라고 해요. 납세자, 세금을 납부하는 자,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 그럼 전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는 누구죠? 우리 개개인. 납세는 방금 누가 했죠? 한전에서 했네요. 이 둘이 같으면 직접세, 이 둘이 다르면 간접세. 전기세는 간접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기세도 내고 있고 전기요금도 내고 있는 건데 표현은 좀 더 정확하게 쓰자고요. 가급적이면 전기세라고 쓰는 표현은 썩 맞는 말은 아니에요. 전기요금이라고 사용하는 표현이 실은 맞는 거예요. 자, 갑니다. 동그라미에서 한번 세전자 떴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부채차감. 부채 찾으세요. 있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 뒤에 가산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답은 3번 됩니다. 4번에도 세전이네요. 그럼 똑같아야죠. 부채, 차감. 여기는 정확하네요. 부채, 차감. 5번은 뭐라고 했냐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다 향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이렇게. 이게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두 문자를 따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시험에 대비했을 때는 딱 두 개. 뭘 기억한다고요? 순자가 뜨면 비용 차감, 세전자가 뜨면 부채 차감. 근데 가급적이면 그 흐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더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두시고 어느 날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파악을 해두는 게 다른 파트를 학습할 때 좋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해요. 이게 계산 문제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보세요. 순영업 소득이 필요해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럼 출제자는 순영업 소득 안 줘요. 뭐 줄까요? 얘 주거나 얘 줘요. 그럼 위에 거를 제시했다면 비용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세전에 있다면 부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빼서 들어갈 건지 더해서 올라갈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구조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영업 비용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영업 비용은 없어요. 대신에 얘 둘을 제시해놔요. 얘 둘을.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합니까? 자, 순자가 뜨면 비용 차감이죠. 그럼 비용 위에 있는 게 유효니까 유효하고 순의 차이가 비용이야 라는 것을 같이 기억해 두면 계산 문제 풀 때 훨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순서 배열해서 답 찾는다? 안 됩니다. 그럼 다 풀고 나면 5분 걸릴 겁니다. 그런 문제는 손 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이 구조 속에서 찾아가는 방법들을 지금은 말고요. 오늘은 딱 두 가지만 기억했고. 쉬었다 하겠습니다.